김정은의 곁을 지키던 주치의가 가족과 함께 목숨 걸고 탈출했습니다. 평양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북한 정권은 이 사실을 숨기려 안간힘을 썼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나온 단 하나의 수첩,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기록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수십 년간 침묵했던 의사가 왜 끝내 목숨을 건 선택을 했을까요? 그의 아이까지 체제의 도구로 이용되는 순간 어떤 결심이 그의 심장을 흔들었을까요? 지금부터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던 탈북 의사의 속죄와 구원의 이야기, 그리고 한국 땅에서 처음 마주한 믿을 수 없는 장면까지 모두 공개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만요. 이 영상이 끝까지 궁금해진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진실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처음 출근까지 1시간, 복도 온도는 19도, 고요를 깨는 것은 환기 장치의 얕은 숨소리뿐이었습니다. 3중 보안문 앞에 서면 금속 냄새가 혀끝에 닿았고 손끝에서 맥박 센서가 가볍게 떨렸죠. 형광등이 한번 깜빡하면 가슴도 같이 수축했어요. 장비 창고에서는 약품 라벨에 찍힌 숫자들이 눈을 찌르는 듯 빛났습니다. 그 숫자들은 생명과 명령의 순서를 가르는 경계선처럼 보였죠. 저는 리도현입니다. 심장과 신장중환자를 오래 다뤘고 권력층 병동의 동선을 거의 외우고 있었어요. 아침 6시에 들어오면 1층에서 혈액 분수표를 확인하고 2층에서 투석 스케줄을 조정했습니다. 상층 병실은 늘 조용했죠. 소독 냄새가 방금 깐 얼음장처럼 매서웠고 침대 옆 모니터가 규칙적으로 비프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제 숨을 조절하는 메트로놈처럼 들렸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제 생활은 명령으로만 움직였죠. 안정을 위해선 수긍하라, 생존을 위해선 침묵하라. 그 문장들이 머릿속에 새겨진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훌륭한 장비와 신약을 만지면서도 점점 더 빈 껍데기가 되어갔어요. 병원 뒷문을 나와 민중병동을 지나칠 때면 다른 세계가 열렸습니다. 그곳은 전기가 자주 끊겼고 수술실에서는 휴대 손전등으로 환부를 비춰야 했죠. 피와 요오드 냄새가 섞이면 혀가 얼얼해졌고 환자의 눈동자가 마지막으로 떨리는 순간이 제 손목에서 먼저 전해졌습니다. 사람을 살리려고 택한 길이 어느새 사람을 고르게 약탈하는 도구가 되어버렸네요. 스승 박명철은 늘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사는 사람을 먼저 본다. 그 말이 들릴 때면 속으로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조용히 지나가야 합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의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만 더 입을 다물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제 침묵은 다른 모양으로 자랐어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 리연수가 어느 날 집에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병을 고치나요? 저는 심장 이야기를 꺼냈고 아이는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때는 몰랐어요. 이 아이의 목소리가 곧 체제의 확성기가 될 줄은요. 봄 행사 시즌이 다가오면 병원에도 보이지 않는 열이 돌았습니다. 병동마다 황급히 보고서를 올렸고 의료진은 행사 동원표를 확인해야 했죠. 저는 늘 같은 이유로 빠졌습니다. 상층 병동 담당이니까 행사보다는 환자를 돌봐야 한다. 그 말은 사실이었고 동시에 방패였어요. 그날도 일정표를 가만히 훑으며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모서리에 익숙한 이름이 보였어요. 리연수 학생 집합. 눈동자가 멈췄고 손끝이 서늘해졌습니다. 제 가슴에서 맥박이 한번 허공으로 튀었죠. 저는 담당자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우리 아이가 갑자기 여기에 있나요? 담당자는 담담했어요. 또박또박 말하더군요. 학교 전체 배정입니다. 이번에는 어린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웃지 못했고 화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고개만 끄덕였어요. 병원 복도로 돌아오니 장비 모니터가 계속 규칙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 규칙이 제 가정을 향해 총총 걸어오는 발소리 같았죠. 행사 당일 체육관은 이미 웅성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스피커가 점검 소리를 내고 벽에 걸린 구호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줄을 맞춰 서 있었어요. 저는 의료진 감독 명목으로 관람석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들의 뒷모습을 찾는 일은 어려웠죠. 같은 색의 셔츠와 같은 길이의 머리카락이 파도처럼 흔들렸습니다. 겨우 아이의 귀 모양을 보고 알아봤어요. 그 귀는 자주 제 어깨에 기대 잠들던 귀였죠. 리연수는 제 눈을 잠깐 찾더니 금세 고개를 숙였습니다. 단상에서는 리허설이 시작되었고 아이들은 구호를 외우며 박자를 맞췄어요. 제 입천장이 말라붙었고 물병을 쥔 손에 힘이 더 들어갔습니다. 박명철 스승의 말이 떠올랐어요. 사람을 먼저 봐라. 지금 이 순간 사람은 누구인가? 제 아들인가? 무대 위 명단인가? 아니면 제가 지켜야 하는 자리인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은 대답을 거부했습니다. 리허설이 끝날 무렵 체육관의 공기가 잠시 식었습니다. 관람석 쪽으로 싸늘한 바람이 밀려왔고 천장의 조명이 한번 흔들렸어요. 누가 줄을 당겼는지 모르겠지만 깃발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저는 발끝으로 겨우 버티고 있었죠. 누군가 제 옆에 서서 귓속말을 했습니다. 준비하라. 스승이 오늘 나온다. 저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스승의 이름이 이 시각에 왜 여기서 불려야 하는지 대답을 떠올리기 전 이미 가슴이 내려앉았죠. 단상 위로 사람들이 올라왔고 준비된 표지판이 세워졌습니다. 관람석과 무대 사이에 공기가 끊어졌고 모든 소리가 얇게 찍혔어요. 그날의 재판이 여기서 끝날 거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제 눈은 아이의 어깨로 갔다가 단상으로 갔다가 다시 아이의 손으로 갔습니다. 작은 손등에 핏줄이 얇게 솟아 있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를 하는 소리가 귀에 걸렸고 끈적한 침을 삼키는 소리가 나도 모르게 커졌어요. 스승이 모습을 드러내자 아이들의 줄이 한 걸음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제 아이도 그 틈을 따라 움직였죠. 진행자가 구호를 맞추자 아이들의 입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그 작은 입들이 만들어 내는 소리는 무대 위의 벽처럼 단단했어요. 저는 그 벽의 바깥에 홀로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의 입모양이 울음을 삼키는 모양으로 변했지만 소리의 박자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 심장이 어느 속도로 뛰는지 알아차렸어요. 장비 모니터에서 듣던 규칙이 제 몸 안에서 깨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서 아이의 손을 오래 잡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는 행사장의 분필 냄새가 남아 있었고 손등에는 얇은 먼지가 쌓여 있었죠. 아이는 말이 없었어요. 조용히 식탁 모서리를 바라보다가 입술을 한번 깨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상처는 병명도 처방도 없이 깊게 스며들죠. 소독약 냄새가 아니라 사람 냄새로만 나을 수 있는 상처였어요. 다음 날 새벽 병원으로 향하는 길에 나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과장된 선전의 나라일 뿐이라고. 돈과 장비로만 번쩍이는 표정 없는 도시일 거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언젠가 그곳을 보게 되더라도 실망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죠. 실망하면 덜 아플 테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편견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요. 영상 보시는 분들께 짧게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의 다음 장면이 궁금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 기록을 더 멀리 보내줍니다. 그날 이후 병원에서의 시간은 더 무겁게 흘렀습니다. 상층 병동의 모니터는 여전히 규칙을 표시했고 투석기의 물줄기는 여전히 맑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제 눈에는 탁하게 보였어요. 기록지를 작성하는 펜 끝이 망설임으로 둔해졌고 서명은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사무실 벽시계의 초침은 같은 간격으로 움직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자꾸만 빠져나갔어요. 저는 그 빠짐을 잡아보려고 손가락을 모았고 손바닥에 남은 분필 냄새가 다시 떠올랐죠. 그날 오후 민중병동에서 정전이 났습니다. 발전기가 돌기 전에 짧은 빈틈, 숨을 멈출 만큼 길게 느껴지는 빈틈이었어요. 수술대 위의 환자는 매우 위태로웠고 저는 반사적으로 손전등을 잡았습니다. 빛은 흔들렸고 환자의 동공이 빛을 따라 겨우 움직였어요. 다른 손으로 심장을 눌렀고 간호사는 땀을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그 짧은 빈틈을 지나며 알았습니다. 이곳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은 장비가 아니라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저는 매일 사람보다 체제를 먼저 보고 살았네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목을대가 잠깐 흔들렸어요. 방으로 돌아오니 상층 병동에서 호출이 내려왔습니다. 신약이 도착했고 투여 계획을 재조정을 합니다. 도착 서류의 첫 장을 넘기자나 지금 기호와 일련 번호가 보였어요. 종이에서 약품 냄새가 올라왔고 제 속이 조금씩 쓰였습니다. 이 약이 필요한 사람은 지금 손전등 아래에 누워 있었는데 다른 이름이 먼저 적혀 있었습니다. 펜이 멈췄고 종이가 살짝 구겨졌죠. 저는 창가로 걸어가 유리 너머를 보았습니다. 먼지 낀 하늘 아래 체육관 지붕이 보였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오늘도 구호를 연습하고 있을 것만 같았어요. 한낮이었지만 공기가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조용히 문장을 하나 썼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기록으로 돌려줄 것이다. 오늘의 침묵은 기록으로 끝내야 한다. 그 문장이 제 등뼈를 아주 조금 세워주었고 다음 장면을 향해 한 발을 떼게 했죠. 육관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단상 위에 걸린 붉은 현수막은 무대 조명에 반사되어 피처럼 번져 있었죠. 수천 명의 군중이 정해진 자리에서 움직임을 멈추자 작은 숨소리마저 볼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제가 앉은 관람석 아래쪽에는 병원 동료들이 줄지어 있었고 반대편에는 학교별로 배치된 아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무리에 제 아들 리언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눈으로 쫓았습니다. 어린 몸이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고 손가락은 무릎 위에서 서로를 꾹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직 10살밖에 안 된 아이의 표정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마치 이미 이 모든 상황의 무게를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 모습에 제 목이 순간 바짝 메었습니다. 곧 스피커에서 이름이 불렸습니다. 박명철, 제 스승의 이름이었습니다. 단상으로 끌려나온 그는 머리카락이 희끗해져 있었고 얼굴은 야위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이 그의 양옆에 섰고
앞에는 두꺼운 판넬이 놓였습니다. 그 위에는 서방 사상오염, 반혁명 음모라는 문구가 붉은 글씨로 적혀 있었죠. 저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주위에선 아무도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았거든요. 재판은 형식일 뿐이라는 걸, 그저 처형을 정당화하기 위한 연극일 뿐이라는 걸. 진행자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군중은 일제히 일어나 손을 들고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제 자리 바로 앞에서 현수의 목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아직 어린 목구멍에서 나온 구호가 메아리처럼 체육관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들의 입술이 떨리며 구호를 따라 외치는 모습을 보며 제 가슴이 갈라지는 듯 했습니다. 스승은 군중을 향해 마지막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잠시 저와 시선이 마주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죠. 멀리서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진실은 기록된다. 짧은 네 글자가 제 가슴속에서 불덩이처럼 번졌습니다. 그 순간 군인들이 스승의 아내와 두 자녀를 함께 무대 앞으로 끌어냈습니다. 아직 초등학생도 되지 않은 어린아이들이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은 곧 주위의 고함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스승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마지막까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조준, 명령이 떨어지자 공기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총구가 일제히 들어올려졌고 제 손끝은 떨렸습니다. 제 아들도 같은 순간 구호를 외쳤습니다. 울음을 삼킨 목소리였지만 그 울음이 더 큰 비명을 삼켜내고 있다는 걸 저는 똑똑히 알 수 있었습니다.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단상 위에 몸들이 쓰러지며 하얀 먼지가 일었고 체육관은 다시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올 정도였지만 얼굴은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습니다. 한치의 감정도 들켜서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모든 것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스승이 죽는 순간보다 더 끔찍했던 건 제 아들이 체제의 명령에 따라 스승의 죽음을 찬양하는 구호를 외쳐야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장면이 제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벗은 채 방구석에 웅크려 앉아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작은 어깨가 움찔했지만 끝내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말보다 더 크게 외쳤습니다. 아버지,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창문 앞에 서서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리에 설치된 확성기에서 계속 같은 구호가 반복 재생됐습니다. 저는 창문을 닫아도 베개로 귀를 막아도 그 소리를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의 목소리가 그 구호와 겹쳐져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는 건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내 아이를 체제의 도구로 만드는 일이라는 거려. 제 침묵은 이제 제 아들의 목소리를 통해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스승의 마지막 눈빛과 아들의 떨리는 입술, 그 두 장면이 제 안에서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거울을 보지 못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체제의 공범으로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전 7시 30분에 호출이 울렸습니다. 공기의 습도는 60% 안팎으로 눅눅했고 비닐 장갑 안쪽에서 땀이 미세하게 맺혔죠. 소독약 냄새가 목 뒤에서 희미하게 쏟아졌고 복도 끝냉각기의 진동이 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수술실 문패 아래 빨간 불빛이 전멸했고 차트 더미가 카트 위에서 덜컹거렸어요. 그날 표지에는 강제 검진이라는 글자가 얇게 인쇄돼 있었습니다. 저는 차트를 넘기며 혈액 수치와 심전도 기록을 확인했죠. 숫자는 정상 범위에 가까웠고 재검 필요 사유는 빈약했습니다. 그러나 결제란은 비어 있었어요. 서명 하나면 절차가 완성되고 이름 없는 몸들이 커튼 뒤로 사라질 예정이었습니다. 제 볼 쪽으로 장갑에 고무 냄새가 스며들었고 혀끝이 마르게 떨렸습니다. 보위부 인원 두 사람이 문 안쪽에 서 있었습니다. 위생가운을 걸쳤지만 발끝의 군인의 자세는 숨기지 못했죠. 그들은 검은 공책을 펼치고 제 쪽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명부터 하라는 신호였습니다. 펜끝을 차트 위에 가져다 대는 순간 손목이 묵직하게 굳었어요. 아이의 구호 소리가 머릿속에서 다시 울렸고 스승의 입술이 마지막으로 남긴 네 글자가 가슴벽에서 번졌습니다. 진실은 기록된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보위부 쪽에 눈매가 좁아졌습니다. 다시 고개를 끄덕이는 신호가 왔고 공기의 압력이 한 단 더 올라갔죠. 더는 미루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서명하면 내일은 무엇이 남을까요? 저는 조용히 차트를 닫았습니다. 기록상 불가 판정이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냈고 추가 근거를 적겠다고 덧붙였죠.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실제로는 복도 조명보다 더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순간 방 안의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보위부 인원 한 사람이 다가왔고 제 팔꿈치 근처를 스치듯 잡아챘어요. 얇은 장갑 너머의 소나귀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지연이라는 단어를 꺼냈고
상층 보고라는 말을 덧붙였죠. 다른 한 사람이 문을 반쯤 닫아 소음을 차단했습니다. 이대로 끌려가면 돌아오지 못한다는 예감이 피부 아래로 스며들었어요. 그때 옆쪽 복도에서 동료가 들어왔습니다. 장태식이었습니다. 같은 과에서 오래 손발을 맞춘 의사였고 늘 말수가 적었죠. 그는 제 눈을 잠깐 보더니 차트를 자연스럽게 가져갔습니다. 눈길 하나로 상황을 이해했다는 기색이 확실했어요. 그는 결제란에 붓끝을 올리고 아주 천천히 서명을 그었습니다. 글자가 종이 위에 완성되는 동안 제 심장이 오히려 더 요동쳤습니다. 저는 순간 그의 손을 붙잡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죠. 장태식은 서류철을 보위부 쪽에 건넸습니다. 표정은 무표정했고 숨은 다소 고르지 못했습니다. 보위부는 문턱 쪽에서 짧게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고 검지는 재개된다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서로의 눈은 고정되어 있었고 방 안의 온도는 한순간 낮아졌죠. 커튼 뒤에서 소독기구 부딪히는 소리가 났고 누군가가 숨을 억눌렀습니다. 절차는 이어졌습니다. 저는 커튼 너머로 들어가 손전등을 들어 올렸고 혈압대와 청진기를 정리했습니다. 피 냄새가 아주 옅게 퍼졌고 금속이 표면에서 미세하게 마찰음을 냈어요. 장태식은 반대편 커튼으로 사라졌고 나는 청진기에 귀를 대며 환자의 늑골 아래로 귓바퀴를 묻었습니다. 심박은 빠듯했고 손가락 끝에 차가운 땀이 흘렀습니다. 내 이름으로 서명하지 않았다는 해방감과 내 대신 서명한 손의 무게가 동시에 올라왔죠. 검진의 끝자락에서 작은 소동이 났습니다. 커튼 하나가 거칠게 젖혀졌고 보위부 인원이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불렀고 대답은 없었습니다. 벼토실 앞에서 신경질적인 발소리가 이어졌고 단단한 물체가 벽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복도에 번졌어요. 잠시 뒤 장태식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에 혈흔이 얇게 번져 있었죠. 그는 눈길로만 괜찮다는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가운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 수첩의 표지는 낡아 있었고 모서리는 해졌습니다. 첫 장을 펼치자 출처 모를 약품 목록과 배정 기록이 흐릿하게 적혀 있었어요. 숫자의 배열과 날짜가 묘하게 낯익었습니다. 상층 병동 비밀 창고의 흐름과 맞아떨어지는 패턴이었죠. 장태식은 목소리 없이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맡아두라는 뜻이었고 언젠가 써야 한다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는 시선을 피하며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고 다시 커튼 속으로 몸을 감추었죠. 그날 저녁 병원 뒤편 쓰레기 보관소 근처에서 장태식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는 벽에 등을 붙이고 잠시 숨을 골랐고 제게 조용히 손짓했죠. 바람이 지나갈 때 종이 냄새가 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대신 썼다. 너는 살아야 한다. 기록이 하나라도 남아야 한다. 그 말이 바닥의 먼지와 함께 가렵게 떠올랐고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내가 썼어야 한다는 생각이 목 안쪽을 뜨겁게 긁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출근 명부에는 이름이 있었지만 자리에는 가운만 걸려 있었죠. 복도에서는 여러 소문이 오갔습니다. 인사 이동이라는 말이 돌았고 연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누구도 웃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시선은 문틈으로만 오갔고 모두가 비슷한 상상을 했습니다. 일정 시간 뒤 인사과 공지판에 문서 한 장이 붙었습니다. 다른 지역 병원 전출이라는 문구가 차갑게 인쇄돼 있었어요. 날짜는 그날이었습니다. 연락처는 비어 있었죠. 저는 수첩을 흰 천으로 감싸 서랍맨 뒤쪽에 넣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종이의 감촉이 유난히 거칠었고 그 질감이 손바닥에 오래 남았어요. 펜을 집어들었지만 기록지의 줄이 흔들렸습니다. 장태식의 필체가 머릿속에서 반복됐고 그가 말없이 내밀던 눈길이 심장 밑바닥으로 내려가 앉았죠. 그날 점심 식당에서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고 밥알이 목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해질 무렵 민중병동에서 다시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발전기가 돌아가기 전에 짧은 침묵이 복도를 가득 채웠죠. 환자 가족이 가져온 촛불이 흔들리며 벽에 잔상이 생겼고 환자의 맥박은 손끝에서 얇게 사아졌다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압박을 이어갔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금속 수레의 마찰음이 바닥을 긁었고 누군가의 흐느낌이 긴 복도를 타고 미세하게 울렸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의 중심이 다시 보였습니다. 그것은 서명이 아니라 숨이었고 보고가 아니라 시선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아이의 방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현수는 잠들어 있었고 숨결이 얕고 일정했죠. 아이의 손등에 잠금이 희미하게 보였고 체육관의 분필 가루가 아직도 손톱 밑 어딘가에 남아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방문을 닫지 못하고 한참 서 있었어요. 오늘 내가 쓰지 않은 서명이 다른 사람의 삶을 어디까지 데려갔을까? 그 생각이 가슴을 압박했습니다. 살아남은 자의 자리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둔하게 울렸고 뼈마디가 한 칸씩 무거워졌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지자 수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스승의 수첩과 같은 크기였고 종이의 색도 비슷했죠.
저는 빈장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오늘 검진 서명 거부 시도, 보위부 개입, 동료의 서명 대체, 이후 실종. 문장을 짧게 끊어 적자 손이 조금 덜 떨렸습니다. 기록은 공포와 죄책감을 완전히 지우지 못했지만 흐름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누군가가 사라진 자리에서 남은 사람은 손에 무언가를 쥐어야 해요. 오늘 나의 것은 수첩 한 권뿐이었죠. 아침이 오기 전에 결심은 절반쯤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같은 날이 이어진다면 내가 남길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없을 거라는 사실을 인정했죠. 다만 서두르면 모두가 무너집니다. 저는 숨을 가다듬고 계획을 속으로 접었습니다. 상층 보고 체계를 피하려면 겉으로는 더 철저히 순응해야 했습니다. 겉의 순응이 안쪽의 기록을 보호할 방패라는 계산이 서서히 자리를 잡았죠. 그날 이후 저는 서명 앞에서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근거 서류를 꼼꼼히 첨부했고 재검 사유를 촘촘히 적었습니다. 보위부의 시선은 더 자주 제 손등을 스쳤고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커튼 너머에서 들려오는 금속의 건조한 울림이 더욱 또렷해졌고 종종 환자의 손이 제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살아있어야 하는 부탁처럼 느껴졌습니다. 살아서 기록하라는 부탁이기도 했죠. 장태식의 행방은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이름이 공기에서 완전히 지워지기 전에 저는 마음속에서 그의 자리를 굳혔습니다. 내 대신 서명을 한 사람, 나에게 수첩을 남긴 사람, 사라진 자리의 무게가 나를 어디로 밀어낼지 그날은 아직 몰랐습니다. 다만 다음 장면이 가까워진다는 예감이 굳어졌죠. 기록은 방향이었고 죄책감은 속도였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브레이크였어요. 어느 쪽을 먼저 밟을지 결정하지 못한 채 밤은 길어졌습니다. 김정은의 건강 이상 소식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늦은 밤, 상층 병동 호출이 급히 내려왔고 복도를 달리던 발소리가 벽에 요란하게 부딪혔습니다. 제가 들어선 병실은 이미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 누운 김정은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결은 불규칙했습니다. 모니터의 심박 그래프는 일정한 간격을 잃고 불규칙한 파동을 그렸습니다. 공기의 냄새가 바뀌었습니다. 소독약이 섞인 땀과 금속의 냄새, 그것이 위기의 전조였죠. 약물을 준비하라는 지시가 이어졌습니다. 제 손은 차트를 정리했지만 눈은 자꾸만 멀리 흔들렸습니다. 이 순간조차도 제 가슴을 파고든 건 환자가 아니라 가족의 얼굴이었습니다. 체육관에서 구호를 외치던 현수, 눈물이 고였던 눈빛, 그리고 대신 서명했다가 사라진 장태식. 그 모든 장면이 눈앞에서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저는 순간 펜을 멈췄습니다. 약병 뚜껑을 여는 시간을 아주 잠깐 늦추었습니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의 지연이었지만 제 안에서는 커다란 균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짧은 지연이 제 마음을 확실히 가르는 칼날이었어요. 나는 더 이상 체제의 충성자로만 살 수 없다. 의사로서 마지막 존엄을 지키려면 이제 다른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결론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며칠 뒤 새로운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최신 의료 장비 도입을 명목으로 제가 직접 해외로 나가 조사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곧 등골을 타고 뜨거운 전류가 올라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던져준 기회라는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나 혼자만의 탈출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두고 도망친다면 저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저는 가족 동반 출국을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최고 지도자의 주치의가 가족의 건강까지 지켜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보위부의 눈빛이 날카롭게 제 얼굴을 훑었지만 오랜 세월 쌓아온 신뢰와 성실한 기록이 결국 저를 통과시켰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가족을 불러 모았습니다. 불빛은 희미했고 창문에는 빗방울이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 출국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길이다. 그러나 단순히 도망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본 것, 우리가 겪은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길이다. 아내 리현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빛은 두려움으로 흔들렸지만 이내 단단해졌습니다. 현수는 잠시 제 눈을 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는 사람을 살리는 의사 맞지? 그 질문이 제 심장을 깊게 찔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정말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날 밤 저는 서랍 속 수첩 2권을 꺼내었습니다. 스승 박명철이 남긴 메모와 장태식이 건넨 기록. 2권의 수첩이 책상 위에 나란히 놓였을 때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증거였고 북한 체제의 민낯을 밝힐 증언서였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가방 깊숙이 숨겼습니다. 손바닥이 땀으로 젖었고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공포가 아니라 결심이었습니다. 출국 준비는 조심스레 진행됐습니다. 공항 경비대에 근무하는 친척이 있다는 동료에게 은밀히 도움을 요청했고 술자리에서 부패를 하소연하던 행정간부에게는 수입 약품 상자를 건네며 서류 검토의 안전망을 만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충성이 연장이었지만 속으로는 균열을 파고드는 도구였습니다. 뇌물이 통하는 체제,
파벌에 밀린 자들의 불만이 제 발판이 되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체제를 지탱하는 부패가 오히려 저희 탈출을 가능하게 했던 겁니다. 아이들에게는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아무 일 없는 듯 행동해라. 숨죽이지도 말고 눈을 피하지도 마라. 죄인처럼 보이면 들킨다. 현수와 지민은 어린 얼굴에 진지한 표정을 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의 손끝은 여전히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심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의 배에 올라탄 승객이었습니다. 그날 밤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한 별빛이 보였습니다. 북한에서 그렇게 자유롭게 하늘을 바라본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살아남은 자에겐 증언의 책임이 있다. 우리는 단순히 목숨을 부지하려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진실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다. 그 결심이 제 안에서 불처럼 번졌습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체제는 제 스승을 삼켰고 동료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록을 남겼고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진실을 밖으로 가져가는 것. 그 결심이 저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한 오후 3시, 공기 중 습기는 70에 가까웠고 셔츠 등에 식은땀이 들러붙었습니다. 대사관 담장 위 철조망은 햇빛을 받아 희뿌옇게 번득거렸고 경비병의 구두굽이 바닥을 톡톡 두드렸죠. 통로 바닥에 박힌 숫자 표식이 5단위로 이어져 있었고 그 숫자들이 오늘의 동선을 더 또렷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손바닥에는 수첩 2권의 모서리 감촉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출국 명령서를 확인하는 절차는 의외로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종이 넘기는 소리만 얇게 흘렀죠. 교대 시간은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그 1시간을 뚫어야 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눈빛으로만 신호를 보냈어요. 숨을 고르게, 시선을 흔들지 말자. 오늘은 배우처럼 걸어야 한다. 아이들의 어깨가 아주 조금 펴졌습니다. 지하 통로로 내려가는 철문은 낡아 있었습니다. 금속 냄새가 진했고 손잡이를 잡자 미세한 녹가루가 손등에 묻었죠. 안내를 맡은 남자가 앞장을 섰습니다. 회색 셔츠에 검정 바지, 땀 자국이 허리까지 번져 있었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주머니 속 휴대전화를 확인했고 발걸음이 어쩐지 고르지 못했어요. 저는 그 불규칙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뭔가가 맞지 않았습니다. 통로 중간쯤에서 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앞쪽을 확인하겠다며 모퉁이 너머로 사라졌어요. 공기가 묘하게 가벼워졌고 동시에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한 걸음 다가서서 귀를 기울였죠. 아주 낮은 속삭임이 벽을 타고 번졌습니다. 특급 인사, 지금 이동 중, 위치 확보. 혀끝이 말라붙었고 다리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부위를 팔아넘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짓으로 가족을 불렀습니다. 뒤쪽 보관실 문틈을 열고 몸을 숨겼죠. 창고 안은 바닥이 거칠었고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이들의 숨이 얕아졌고 아내의 손끝이 떨렸어요. 저는 조용히 숫자를 세며 맥박을 낮췄습니다. 10을 넘기기도 전에 통로에 발소리가 몰려왔습니다. 금속 장식이 부딪히는 소리, 총몸이 벽을 스치는 마찰음, 짧은 아무 문장이 연달아 끊겼죠. 문 밖으로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모퉁이 쪽으로 몰리는 사이 빈틈이 생겼습니다. 저는 창고 반대편 벽면에 설비 패널을 밀어 올렸어요. 오래전에 점검한 적이 있어 위치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패널 뒤에는 배관실로 이어지는 좁은 틈이 있었고 먼지와 오일 냄새가 진하게 흘렀죠. 아이들을 먼저 밀어넣고 아내를 붙잡아 당겼습니다. 배관 사이를 스치며 등과 팔에 작은 상처가 났지만 아프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배관실 끝에 철망을 발로 찼습니다. 녹슨 철사가 울렁이며 벌어졌고 바깥쪽 복도 빛이 가늘게 스며들었어요. 그곳은 경비가 비교적 느슨한 화물 동선이었습니다. 바퀴 달린 상자들이 줄지어 있었고 포장 테이프가 접힌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로 섞여 이동했죠. 제 귀에는 여전히 통로 쪽 소음이 쫓아왔습니다. 추격은 가까웠고 시간은 짧았습니다. 오후 3시 30분, 화물 엘리베이터가 열리자 기계 소리가 깊게 울렸습니다. 우리가 오르자마자 문을 닫았고 버튼 옆에 손을 올렸어요. 손바닥 땀이 금속에 번졌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위로 오르는 동안 어둠이 잠깐 깔렸고 그 어둠 속에서 저는 수첩의 두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종이의 결이 살아있었고 모서리는 따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한국까지 데려갈 증거였고 무기였습니다. 창층에서 문이 열리자 공항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큰 유리창, 바닥을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캐리어 바퀴 소리, 멀리서 흘러나오는 안내 방송, 세 개의 소음이 한꺼번에 들렸죠. 우리는 인파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말자고 스스로를 다켰습니다. 어깨를 펴고 눈을 정면으로 두자. 죄인이 아니라 승객처럼 움직이자. 발걸음에 리듬이 생겼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표정 근육을 정리했고 호흡을 낮추었어요.
서류를 내밀 때 손목이 떨리지 않도록 주먹을 한번 꽉 쥐었다 펴서 혈류를 돌렸습니다. 직원의 시선이 서류를 타고 제 얼굴로 올라왔고 다시 서류로 내려갔습니다. 확인 도장은 가볍게 찍혔고 바코드가 프린트해서 밀려 나왔죠. 종이 가장자리라 따뜻했고 잉크 냄새가 났습니다. 그 사소한 냄새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어요. 보안검색대로 들어가자 금속 탐지기의 미세한 삑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제가 먼저 통과했고 이어 아내가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이 한 명씩 걸어 들어오는데 그때였습니다. 통로 뒤쪽에서 낯익은 두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하에서 보았던 경비와 안내 남자였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우리를 가로질렀고 이어 무전음이 튀었죠. 공기가 다시 굳어졌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앞에 두고 속도로 밀었습니다. 우회 동선이 하나 있었습니다. 국제선과 국내선 연결 구역 사이에 직원 통로가 있었고 교대 시간에는 잠깐 열려 있었습니다. 표지판을 지나치며 사람들 사이를 파고들었죠. 뒤에서 빠른 발소리가 가까워졌고 저는 가속했습니다. 아이들의 숨이 가빠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건 통로문이 보이자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한 직원이 나와 담배를 비틀어 끄고 있었고 휴지통에 손을 털었습니다. 저는 그가 문을 완전히 닫기 전에 빠르게 접근해 문을 받쳤습니다. 그 직원의 시선이 순간 날카로웠지만 곧 무심해졌습니다. 교대 중이라 주변을 자세히 보지 않는 눈빛이었죠. 우리는 그 틈으로 몸을 넣었습니다. 통로는 좁았습니다. 바닥이 약간 기울어 있었고 천장 배선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전등 소리가 가늘게 웅웅 울렸고 먼지 냄새가 목을 간지렸죠. 통로 끝에 또 다른 문이 있었고 그 너머는 면세 구역과 연결되는 계단이었습니다. 계단 난간이 차갑게 식어 있었고 송금 사이로 금속의 찬기가 파고들었어요. 발 아래서 발자국 소리가 번져 올라왔지만 방향은 반대편이었습니다. 아직 따라붙지 못했습니다. 게이트 앞 대기줄이 보였고 승객들이 지루한 표정으로 휴대전화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안내 스크린에 보딩 시작 시간이 떴습니다. 남은 시간은 10점. 저는 아이들의 눈을 맞추고 숨을 고르게 했습니다. 목 안쪽에서 심장이 작게 흔들렸고 손등이 혈관이 돋아났습니다. 수첩의 모서리가 다시 손바닥을 눌렀고 제 등뼈가 굳게 섰죠. 탑승구를 지나 비행기 내부로 들어가자 공기의 온도가 달라졌습니다. 냉기가 균등하게 돌았고 좌석이 천재지 거칠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이 자리에 앉자마자 안전벨트를 찾았고 저는 서둘러 버클을 채웠습니다. 창밖 활주로에는 바람이 얇게 지나갔고 지상 차량이 점처럼 움직였습니다. 그 점들이 느리게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비행기가 활주로 중앙에 선 뒤 엔진이 깊게 울렸습니다. 몸이 좌석에 눌렸고 심장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뒷좌석 쪽에서 누군가가 일어나려다 승무원에게 제지당하는 장면이 스쳤습니다. 실내 방송이 이어졌고 안전수칙이 낭독됐죠. 곧 기차가 속도를 올렸고 창밖의 표식들이 줄로 변했습니다. 저는 시선을 아이들에게 옮겼습니다. 현수의 눈이 반짝였고 지민의 손이 제 소매를 붙잡았어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륙의 떨림이 모든 소리를 덮었습니다. 바퀴가 지면에서 떨어진 순간 등줄기를 타고 지나가던 공포가 다른 결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라 증언을 향한 이탈이었습니다. 아래쪽 도시가 작아지며 빗점들이 모래처럼 흩어졌고 가방 속 종이의 온기가 손바닥을 지켰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살아서 기록하겠다. 기록으로 살리겠다. 비행기가 구름층을 뚫자 창밖이 환하게 열렸습니다. 하늘은 깊었고 흰빛이 균일하게 퍼졌습니다. 저는 아주 조용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교대 1시간의 빈틈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다음은 입국, 그리고 진실의 자리였습니다. 비행기는 긴 활주로를 따라 미끄러지듯 내려앉았습니다. 금속 바퀴가 지면과 맞닿는 순간 차체가 크게 흔들렸고 객실 안에 가벼운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활주로 끝에는 낯선 글자들이 반짝이며 지나갔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그 글자가 제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심사대까지 이어지는 통로는 밝았습니다. 흰 조명이 길게 뻗어 있었고 바닥에 광택이 거울처럼 발걸음을 비쳤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고 가슴은 아직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어깨가 조금은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마음이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죠. 입국 심사대에서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심사관은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확인했고 한참 동안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도장을 꾹 찍었습니다. 찰칵하고 울린 그 소리가 온몸에 전해졌습니다. 저는 순간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매일같이 느꼈던 족쇄가 한순간에 끊어진 듯 했습니다. 그러나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심사대를 막 지나자 두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와 짙은 회색 코트를 걸친 여성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단호함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보호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는 다른 승객들과 분리된 통로로 안내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뒤에서 꽂히는 듯했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걸음을 옮기며 유리창 너머를 봤습니다. 그곳엔 24시간 운영 의료 센터라는 안내판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순간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병원이라니, 그것도 공항 한복판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의료시설이라니. 저런 곳이 공항에도 있습니까? 제가 중얼거리듯 물었습니다. 안내 직원은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응급 상황이면 누구든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제 안에서는 뼈를 울리는 진동처럼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층의 허가 없이는 약 하나도 만질 수 없었는데 여기서는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에게 문이 열려 있다니. 그 사실만으로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별실에 도착하자 면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탁자 위에 녹음기가 놓였고 맞은편에 앉은 사람들은 정중하게 자신들을 소개했습니다. 국정원, 통일부, 의료 담당 조사관. 저는 순간 경직되었지만 이어진 말들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물 한 잔 드시겠습니까? 협박은 없었고 위협도 없었습니다. 오직 배려와 경청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권력층 전용 병동과 민중 병동의 극단적 차이, 강제 검사와 서명 강요, 약품 창고 이중 기록.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들은 한마디도 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여기서는 진실을 말해도 되는구나. 이 자리에서는 침묵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말이 길어지자 목이 탔습니다. 물컵을 건네받아 입술을 적셨습니다. 맑은 물맛이 혀끝에 스며드는 순간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습니다. 제 삶에서 물 한 모금이 이렇게 안전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 임시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그 안에 공기는 달랐습니다. 침대 위에 놓인 담요와 간단한 식료품, 세면도구. 화려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필요에 따라 주어진 것들이었습니다. 충성이 증거가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는다는 사실이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날 밤 창밖을 보았습니다. 공항 의료센터 불빛이 아직도 켜져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꺼지지 않는 그 불빛은 저에게 약속처럼 보였습니다. 의료는 권력의 장식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등불이 될 수 있다는 약속이었죠. 아내가 제 손을 잡았고 아이들이 다가와 창밖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안전하다. 그리고 이제부터 새로운 길이 열린다. 얼굴은 가리고 목소리는 변조했습니다. 스튜디오 조명이 켜지는 순간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고 귀 옆에서는 작은 팬 소리가 일정한 바람을 밀어냈어요. 녹화실 공기는 건조했지만 의자 등받이에 거친 천이 등을 단단히 지탱해 주었습니다. 화면 밖에서는 제작진이 손가락으로 천천히 숫자를 셌고 빨간 불빛이 점등되자 심장이 한 박자 더 깊게 내려앉았죠. 저는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상층 병동의 약품 흐름, 민중 병동의 정전 수술, 강제 검사와 서명 압박, 분장 하나씩이 마치 메스를 쥔 손처럼 예리하게 떠올랐습니다. 변도날 같은 기억이 혀끝에서 피를 스치듯 흘렀지만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오늘의 침묵은 어제를 되풀이시키고 기록 없는 분노는 사람을 놓친다는 결론이 이미 제 안에서 굳었으니까요. 녹화가 끝나자 방음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바깥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낮게 이어졌고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죠. 저는 물 한 컵을 받아 들었습니다. 투명한 유리가 손바닥에서 차갑게 닿았고 첫 모금이 식도에 갈라진 곳을 천천히 적셨습니다. 이 도시의 물은 안전하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묵직하게 풀어졌습니다. 의학이 사람을 먼저 본다는 원칙이 제 눈앞에서 생활이 되어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며칠 뒤 국회 청문회에 섰습니다. 마이크가 낮게 울렸고 기록사가 키보드 위에서 일정한 박자를 두드렸습니다. 면담관은 절차와 범위를 먼저 설명했고 질문은 주제별로 정리되어 순서대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는 논박이 소리를 넘지 않았고 사람을 밀어붙이는 눈빛 대신 사실을 확인하려는 시선이 앞서 있었어요. 저는 서류 봉투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박명철의 작은 글씨가 첫 장에서 잔물결처럼 흔들렸고 장태식의 급한 필체가 다음 장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문장의 끝마다 미세하게 떨린 획이 보였죠. 손끝이 뜨거워졌습니다. 살아남은 손글씨가 오늘의 의자까지 저를 데려왔습니다. 저는 날짜와 장소, 약품 코드, 환자 동선, 결제 절차, 이중 기록의 위치를 차례로 적어 건넸습니다. 청문실 공기가 고요해졌고 기록사의 손목의 힘줄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언론과 청문회가 이어지는 동안 저는 병원 가운을 다시 꺼냈습니다. 탈북민 보호센터 의료 지원 프로그램에 합류했죠. 좁은 상담실에서 청년들의 손목을 잡으면 맥박이 규칙을 찾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한밤중 깨어나는 악몽,
낮에 찾아오는 가슴 답답함, 말로는 닿지 않는 기억의 통증이 진료실 공기 속에 묵직하게 앉아 있었어요. 저는 처방전을 급히 쓰지 않았습니다. 초진 기록 옆에 생활 수면표를 붙였고 위기시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어 책갈피처럼 끼워두었습니다. 상담실 문고리가 여러 번 열리고 닫히는 동안 벽시계 초침이 차분히 앞으로 나아갔죠. 살아있다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이 진료실 새로운 지표가 되었어요. 보건복지부와 통일부가 함께 꾸린 정책자문회의에도 들어갔습니다. 회의실 화이트보드는 환한 조명을 받으며 마른 표면을 반짝였고 좌석마다 배포된 자료는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민중병동의 구조적 취약, 위기시 전력 백업 단절, 약품 창고, 이중화와 비밀 배정지를 도식으로 옮겼습니다. 한 장의 도면이 끝날 때마다 새로운 질문이 이어졌고 질문에는 대안이 붙었습니다. 회의실 유리문 밖으로 복도 끝 자동 판매기의 작동음이 가늘게 새어 들어왔어요. 기계의 일정한 박자와 메모의 균형이 묘하게 닮아 보였죠. 절차가 사람을 지키고 사람이 절차를 바로 세우는 모습이 제게는 낯설면서도 벅찼습니다. 한국의 병원에서 학생들과 마주한 날도 기억납니다. 강의실 창가에 늦어른 빛이 길게 들어왔고 칠판 분필이 손끝에서 건조한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해부학 표기 대신 질문부터 꺼냈습니다. 의사는 무엇을 먼저 보아야 하는가? 몇 장의 교과서가 책상 위에서 뒤집혔고 학생들의 시선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먼저 본다. 그리고 기록한다. 기록이 없으면 진실은 의심으로 바뀌고 의심이 쌓이면 생명은 가장 늦게 도착한다. 강의실 공기가 잠깐 고여있다가 천천히 흘렀습니다. 분필 가루가 조용히 떨어졌고 학생들이 노트에 같은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 글씨들이 언젠가 다른 사람의 가슴에서 맥박으로 살아나길 바라며 칠판을 닦았죠. 도시는 매일같이 새로운 장면을 건넸습니다. 지하철역 안내 방송은 정확했고 버스 한 대가 정류장에 바퀴를 붙이는 순간 줄 서 있던 사람들이 한 발씩 물러났습니다.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누구도 팔꿈치를 앞세우지 않았고 병원 접수 창구의 안내문은 작은 글씨까지 읽기 쉬운 간격으로 배치돼 있었어요. 저는 그 배치의 배려에 자주 멈춰섰습니다. 글자 간격 하나에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도시의 친절은 분위기가 아니라 구조였고 구조는 매뉴얼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 일상의 결로 쌓여 있었죠. 한 청년이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손등에 작은 흉터가 보였고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밤마다 심장이 갑자기 빨라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맥박을 짚으며 호흡을 세웠습니다. 창밖에서 구급차 사이렌이 멀어지는 소리가 잠깐 지나갔고 진료실 안에서는 심장 소리만 남았죠. 저는 청년의 손바닥에 작은 쪽지를 쥐어주었습니다. 오늘부터 잠들기 전에 이 문장을 소리 없이 읽자. 진실은 사람을 살린다. 청년의 눈매가 아주 천천히 풀렸고 손가락이 종이를 더 깊이 쥐었습니다. 스승이 남긴 말이 다른 사람의 밤으로 건너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가끔은 저 자신에게도 같은 처방이 필요했습니다. 새벽 진료가 끝나고 빈복도를 걸을 때면 장태식의 수첩이 가슴 안쪽에서 눌려왔죠. 행방을 모르는 이름이 바람처럼 스쳐가면 멈춰 서서 기록을 한 줄 더 보탰습니다. 오늘 진료실에서 살아 돌아간 호흡 한 건, 새로 연결된 상담 한 건, 약 조정 한 건. 숫자들은 작았고 종이는 얇았습니다. 그 얇음이 하루를 버티게 했습니다. 얇은 종이가 사람의 하루를 바쳤습니다. 가족의 생활도 조금씩 자리를 찾았습니다. 리연숙은 동네 주민센터 봉사에 참여하며 이웃의 이름을 하나씩 외웠습니다. 현수와 지민은 학교 숙제 위에 작은 국기를 그리며 색을 칠했고 체육관의 기억은 서서히 다른 기억들이 덮어주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시장에 나갔죠. 상인들이 아이들에게 귤 한 개를 더 얹어주면 아이들이 고맙다고 인사했고 상인의 미소가 장바구니에 같이 담겼습니다. 한국의 친절은 큰 제스처가 아니라 작은 추가로 보태졌습니다. 그 작은 추가가 마음을 오래 따뜻하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름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리도현. 한때 체제의 서명안을 채우던 손이 이제 사람의 심장 소리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박명철의 수첩음, 보관한 바장 깊은 칸에서 빛을 잃지 않았고 장태식의 글씨는 페이지 모서리에서 여전히 급하게 달리고 있었죠. 저는 두 수첩을 나란히 놓고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기록의 체온이 손바닥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온기가 오늘의 맥박을 일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상의 끝에서 저는 한 문장을 다시 말하고 싶습니다. 진실은 사람을 살린다. 이 문장은 하나의 표어가 아니라 제가 하루를 견디는 방법이고 누군가의 밤을 지나 새벽까지 데려가는 작은 배입니다. 한국은 저에게 그 배를 띄울 강을 내주었습니다. 강가에는 안내판이 있고 다리에는 불빛이 있으며 사람들은 서로 길을 비켜줍니다. 저는 그 강에서 기록을 건넵니다. 어제의 어둠을 건너 오늘의 호흡으로 도착시키는 일이 제 일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지셨다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장면이 한 사람의 밤을 지켜준다면 더없이 기쁘겠죠.
저는 내일도 진료실에서 심장 소리를 듣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적겠습니다. 진실이 오늘도 사람을 살리고 있다고. 밤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검푸르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위로 별빛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고 공기의 냄새는 차갑지만 깨끗했습니다. 북한에서 별은 언제나 감시탑 불빛에 가려 있었죠. 저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제 시선을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롭게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눈가가 젖었습니다. 제 안으로 들어서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현수와 지민은 식탁 위에 교과서를 펼쳐두고 문제를 풀고 있었고 아내 리연숙은 따뜻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 바람이 살짝 스쳐 지나갔고 냄비 뚜껑이 덜컥거렸습니다. 아주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지만 제겐 세상의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이 책을 펴고 웃으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집, 아내가 마음 놓고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부엌, 그것은 제가 그토록 갈망하던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배운 것, 친구와 나눈 대화, 체육 시간의 소소한 해프닝, 모든 말이 살아있다는 증거였고 제가 지켜야 할 이유였습니다. 현수가 문득 고개를 들어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이제는 진짜 의사 맞지? 저는 대답 대신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체육관에서 구호를 외치던 그날의 떨림이 아니라 미래를 붙잡고자 하는 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가족은 잠들었습니다. 저는 서재 책상 위에 수첩 2권을 올려놓았습니다. 박명철의 작은 글씨, 장태식이 급한 필체. 두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그들의 기록은 살아서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위에 제 수첩을 덧댔습니다. 오늘 상담한 환자 이름, 증상, 필요한 도움. 3권의 수첩이 나란히 놓이자 마치 세 사람이 함께 앉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스승은 저를 가르쳤고 동료는 저를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누군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창밖 불빛이 길게 드리워진 도로를 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살아남은 자에게는 증언의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이 때로는 무겁게 어깨를 짓눌렀지만 동시에 제 삶을 굳게 세우는 기둥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저를 다시 의사로 살게 했습니다. 환자를 진단하고 치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존엄을 지켜주는 의사로 말입니다.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현수와 지민은 잔디밭을 뛰어다니며 공을 주고받았고 리연숙은 벤치에 앉아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들이 웃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탈출한 것은 단순히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웃을 수 있는 세상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여전히 악몽에 시달릴 때가 있고 사라진 동료들의 이름이 마음을 파고들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환자의 맥박을 짚으며 속삭입니다. 진실은 사람을 살린다. 그 말은 더 이상 스승의 좌우명이 아니라 제 삶의 이유이자 약속이 되었습니다. 영상의 끝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단순합니다. 한국은 저를 다시 의사로 살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제가 다시 용기를 내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가슴을 울리고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셨다면 그것만으로 저는 충분히 보답을 받은 셈입니다.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신다면 이 기록이 더 멀리 퍼져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작은 빛이 되어 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진실은 결국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그 진실을 기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